12살 그는 버려졌습니다. 22살 그는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가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한수를 두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는 돌을 짚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의 밤거리는 언제나 축축했다. 낮 동안 스며든 먼지와 피곤이 길바닥에 내려앉아 눅눅한 공기가 퍼졌다. 희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선 술 취한 남자들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12살 최강호에게는 그런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좁은 단칸방, 낡고 긁힌 문짝 뒤에서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 이게 마지막 기회야. 돈을 갚든가 아니면 다른 걸 내놔야지. 문이 덜컥 흔들렸다. 강우의 아버지는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핥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채업자의 눈치를 살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이번에 정말 큰 건을 따낼 뻔했는데 그게 말이야. 퍽! 거친 주먹이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아버지는 비명조차 못 지르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뺨을 감싸 쥔 아버지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흐트러진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 정말이야. 나한테도 아직 남은 게 있다고.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남은 거? 내 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아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강우는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변명할지 뻔히 알았다. 그 순간 사채업자의 눈이 좁은 방 안을 휘휘 훑더니 강우와 눈이 마주쳤다. 어이 김씨, 저 애는 누구야? 강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눈을 피하며 주춤거렸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내 아들입니다. 사채업자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기묘한 흥미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래, 내 놈이 지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아들은 잘 키우고 있었나 보지. 강호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말이야, 이번에 진짜 큰 돈이 필요하거든. 그 순간 강호는 모든 걸 이해했다. 아버지 설마. 조용히 해. 아버지가 다급하게 강호를 노려보았다. 사채업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좋아, 김씨. 내 놈이 갚을 돈이 없다면 대신 저놈을 넘기는 건 어때? 새끼 얼굴도 반반하네. 요즘 저런 애들 좋게만 굴러가도 꽤 돈 된다고 하더라. 아니야. 강우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곧 모든 걸 의미했다. 사채업자는 빙긋 웃으며 강호의 팔을 낚아챘다. 좋아, 그럼 계약 완료다. 강호는 발버둥 쳤다. 몸부림을 치며 벗어나려 했지만 사채업자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놓으세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꼬맹이. 그때였다. 문이 열린 틈을 타 강호는 온몸을 비틀며 사채업자의 손을 깨물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소나기가 느슨해진 순간 강호는 힘껏 도망쳤다. 골목을 내달렸다. 폐가에 가까운 건물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쫓아왔다. 잡아. 저 새끼 도망친다. 강우는 아무 생각 없이 뛰었다. 어딜 향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어딘가 아주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골목 끝. 눈앞에는 작은 기원이 있었다. 간판조차 바래져 간신히 바둑기원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유리문 너머 한 노인이 바둑판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강우는 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바둑알이 딱 하고 바둑판 위에 놓였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우는 숨을 헐떡이며 바둑판을 내려다보다가 다급하게 노인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숨겨주세요. 밖에서는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골목을 뒤지고 있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진짜 죽어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제발. 노인은 조용히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당혹스러움도 없었다. 그저 깊고 잔잔한 강물처럼 고요한 시선이었다. 그때 바둑판 위에서 딱 하고 돌이 내려앉았다. 노인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이긴다면 여기서 숨게 해주지. 강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바둑판을 올려다보았다.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의 그림자가 창을 스치고 있었다. 바둑기원의 문이 조용히 닫혔다. 강우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깥에선 거친 목소리들이 거리를 휘저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 골목 안에 있을 거야. 구석구석 찾아. 사채업자들의 신경질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우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한 번이라도 이곳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붙잡혀 끌려갈 것이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하지만 기원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바둑판 위엔 몇 개의 흑돌과 백돌이 놓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앉은 노인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70, 1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곱게 빗은 백발과 깊게 팬 주름을 가진 채 바둑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깥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강우는 그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낡은 회색 가디건에 바랜 셔츠를 걸친 그는 왠지 모르게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손길은 유난히 정갈했고 작은 돌 하나를 집어 올리는 동작조차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숨기엔 괜찮은 곳을 찾은 것 같군.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 노인이 자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바깥에 사채업자들에게 여기 있다고 외치는 건 아닐까? 초조함에 손이 달달 떨렸다. 하지만 노인은 바둑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앉아라. 노인은 바둑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강우는 주저했다. 문으로 달려나갈까? 하지만 밖은 위험했다. 결국 그는 서서히 다가가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신경질적인 고함이 들려왔다. 야, 여기 문 열려 있다. 안에 누구 있는 거 아냐? 강우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 곧 들어올 거예요. 제발, 제발 숨겨주세요. 노인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강우를 흘끗 보더니 작은 바둑돌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흙돌이 가볍게 굴러 바둑판 위에 멈췄다. 내 놈이 이 바둑을 이기면 숨겨주마. 강우는 벙찐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전 바둑 같은 거 둘 줄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배우면 되지. 노인은 무심한 듯 말했다. 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렸다.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 전 죽는다고요. 죽기 싫으면 이겨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돌처럼 단단했다. 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갈까? 하지만 어디로? 그는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돌과 흰 돌이 섞여 복잡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돌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건 전장이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알려주는 곳이지. 전 그냥 숨고 싶을 뿐이에요. 숨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노인은 흙돌 하나를 집어 바둑판 한가운데 놓았다. 이 흙돌이 내 놈이다.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롭게 떠돌고 있지. 강우는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이 둔 흙돌은 바둑판 한가운데 마치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섬처럼 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넌 포위당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는 다시 한 개의 백돌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내게는 문제가 있다. 툭 백돌이 흙돌 주위에 하나 놓였다. 또 하나, 또 하나. 금세 흙돌은 포위당하고 말았다. 너는 지금 이 상황이지. 사방이 막혔다. 강우는 침을 삼켰다. 정말 자신과 닮아 있었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현실. 하지만 잘 봐라. 노인은 돌 하나를 옆으로 살짝 움직였다. 길이란 건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단다. 흙돌의 길이 열렸다. 포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 바둑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임이 아니다. 머리로 살아남는 게임이지. 강우는 다시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너도 내 길을 찾아야 한다. 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를 이기려면 한 수부터 배워야지. 그 순간 바깥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사채업자들이 다른 곳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하지만 강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둑판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둑기원에서의 생활은 강우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방 안은 늘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낡은 바둑판 위에는 수십 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낮에는 동네의 바둑꾼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었고 밤이 되면 한기 어린 정적 속에서 장도훈이 홀로 바둑을 두었다. 강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바둑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여기서 몸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도훈은 매일 바둑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바둑돌을 어떻게 잡는지조차 서툴렀다. 돌을 손끝으로 쥐면 장도훈은 거친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바로잡으며 단단히 눌러쥐게 했다. 바둑은 돌 하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게임이다. 강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놀이 아닌가? 하지만 장도훈은 한 수 한 수를 놓으며 말했다. 한 번 둔 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강우는 무의식적으로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흑돌과 백돌이 뒤섞이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날부터 강우는 바둑을 조금씩 배워갔다. 처음엔 마지못해 돌을 놓았지만 몇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그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는 하루 종일 바둑판을 붙잡고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우는 장도훈과의 대국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바둑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너도 기본은 아는구나.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기뻤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호는 곧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됐다. 기원에 드나들던 바둑꾼 중 한 명이 강호에게 대국을 신청했다. 그는 강호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 보였고 장도훈의 제자라고 했다. 강호는 자신만만하게 흑도를 잡았다. 하지만 몇 수 지나지 않아 그는 당황했다. 상대는 강호의 모든 수를 간파한 듯 자연스럽게 막아섰다.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길이 막히고 한 수를 둘 때마다 포위당했다. 불과 20수도 가지 못한 채 강호는 완전히 패배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둑돌이 덜덜 떨렸다. 이게 내 실력인가? 상대는 비웃듯 말했다. 바둑이 뭐 대단한 거라도 된다고 착각했냐?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이제 겨우 몇 판 이겼다고 우쭐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원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바둑판이 놓인 자리를 떠올렸다. 장도훈은 왜 그를 도와주었을까?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날 밤 강호는 처음으로 장도훈에게 질문했다. 바둑이 대체 뭐예요? 장도훈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강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러자 문득 장도훈이 왜 바둑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며칠 뒤 기원에 불쑥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이제야 찾았네, 꼬마. 강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건물주를 협박하며 장도훈이 기원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기원은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주는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못 이기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강호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곳마저 사라지면 그는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했다. 그때 장도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다. 하지만 내 한 수를 받아주면 이 기원을 걸겠다. 사채업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장도훈의 이름을 듣더니 움찔하며 속삭였다. 설마 그 전설의 장도훈? 강호는 깜짝 놀랐다. 장도훈이 유명한 바둑 기사였다는 걸 그는 전혀 몰랐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장도훈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바둑판이 다시 놓였다. 강호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장도훈은 바둑돌을 하나 놓았다. 그 순간 사채업자의 얼굴이 변했다. 강호는 처음으로 진짜 바둑을 보았다. 장도훈의 수는 매끄러우면서도 치밀했다. 상대의 길을 막고 모든 돌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불과 몇 수 만에 승패가 기울었다. 사채업자들은 굴욕감을 느끼며 기원을 떠났다. 강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게 바둑이구나. 그날 밤 강호는 바둑판 앞에 앉아 장도훈을 바라보았다. 저 바둑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장도훈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기고 싶나? 강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 게임에서 살아남고 싶어요. 그 말에 장도훈은 작게 웃었다.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겠지. 그렇게 강호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10년 후 프로 바둑기사가 된 강호의 대국이 끝났다. 커다란 전광판에 우승 최강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수천 명의 관중이 웅성였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강호는 바둑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상대의 마지막 돌이 이미 죽어 있었다. 백돌은 사방이 막혔고 결국 완전히 포위되었다. 패배를 인정한 상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돌을 내려놓았다. 승부가 갈린 순간 장도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바둑은 돌 하나로 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이다. 중요한 건 한 수를 어디에 두느냐지. 강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최강우 기사님, 이번 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거리에서 도망치던 소년이 프로 바둑기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과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들. 강우는 표정을 굳히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다. 강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가 내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강우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느릿하게 걸었다. 대국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다. 오늘은 중요한 경기였고 그는 또 한 번 승리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거리에서 도망치던 소년이 프로 바둑기사가 되다. 그런 문장이 기사 제목으로 뜨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다. 하지만 강우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도망치던 소년, 정말 그는 도망쳤던 걸까? 아니면 쫓겨난 걸까? 그는 생각을 떨쳐내고 걸음을 옮겼다. 거리 한쪽 건물 틈 사이에 노숙자들이 모여 웅크리고 있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몸을 말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종이컵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젖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기침을 했다. 강우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바짝 마른 어깨, 축 처진 자세, 그리고 희미한 몸짓. 잠깐, 설마 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야, 김태식은 또 어디 갔어?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비에 젖은 거리에 허름한 박스 위에 앉아 웅크리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김태식. 그는 구겨진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물에 젖어 초라하게 붙은 머리카락, 퀭하게 꺼진 눈, 그리고 허름한 옷 사이로 삐죽 드러난 앙상한 손가락. 한때 강우를 팔아넘기려 했던 남자.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 강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비에 젖은 바닥이 차가웠다. 김태식은 작은 종이컵을 손에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의졸였다. 잔돈이라도 좀 줘요. 한 끼만 먹을 수 있게.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을 반복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강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익숙한 광경이었다. 외면당하는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10년 전과 정반대였다. 과거 자신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갈 뻔했던 그날 밤. 강우는 같은 거리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거리에선 김태식이 똑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 강우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김태식이 움찔하며 얼굴을 들었다. 초점 없는 눈이 강우를 향했다. 너. 쉰 목소리가 비에 젖은 공기 속을 가로질렀다. 김태식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다. 빗물이 흐르는 얼굴을 깜빡이며 몇 번이나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손을 뻗었다. 강우야, 강우 맞지? 떨리는 손끝이 강우의 코트 소매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강우는 한 발짝 물러섰다. 김태식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강우야, 한 번만 도와줘라.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마치 깊은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썼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태식은 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다.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 강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살고 싶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김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손을 뻗은 채 굳어 있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강우는 다시 우산을 기울였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강우야, 강우야. 아버지가 이렇게 빌잖아. 한 번만 봐주라.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우는 미동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했다. 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날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김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김태식은 그대로 비에 젖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우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강우는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심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사채업자들의 몰락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들은 한때 거리에서 사람들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던 악랄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오래도록 그런 악을 방치하지 않았다. 강우는 바둑판 위에서처럼 그들의 길을 차단했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모아 경찰에 넘겼고 그들의 자금줄을 막았다. 몇 개월 사이에 사채업자들의 조직은 와해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러 찾아오고 있었다. 강우, 나와봐라. 호텔 로비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강우는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예상대로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의 거리에서 도망치던 소년이 아니었다. 검은 셔츠와 단정한 수트, 날카로운 시선. 이제 그는 상대가 누구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우는 차분한 걸음으로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칼은 엉망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때 강우를 팔아넘기려 했던 사채업자였다. 너 내 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무너뜨린 거다. 사채업자는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조직도 다 날아갔다. 내가 신고한 덕분에 우리 끝장났어.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강우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는 거리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살아남기 위해 애원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도망칠 일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배운 바둑에는 패라는 게 있어. 돌이 사방이 막혀서 완전히 죽기 직전 상대가 한번 살려줄 수도 있지. 사채업자의 눈빛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강우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넌 그럴 가치도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가 등을 돌리자 사채업자는 절망에 찬 얼굴로 손을 뻗었지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다. 강우는 그대로 로비를 걸어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강우는 한적한 거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문득 작은 바둑기원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승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바둑판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형형색색의 불빛을 품고 있었다. 한때 그가 도망치던 거리, 버려졌던 장소들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이 되어 저 멀리 작게 빛나고 있었다. 최강우, 세계 바둑대회 결승 진출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얼마 후면 결승전이 열린다. 상대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사, 오노 타케시. 그는 상대의 수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선수로 유명했다. 강우의 바둑 스타일을 이미 철저히 분석했을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며 승리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상대가 내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다면 넌 어떻게 살아남을 거지? 비행기 안에서 그는 조용히 손끝으로 허공에 바둑판을 그렸다. 수를 짜고 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도 타케시의 방어를 뚫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기려 하면 질 것이다.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장도훈. 바둑기원의 허름한 문을 열던 순간 낡은 바둑판 앞에 앉아있던 노인. 그와 처음 마주했던 날.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것들. 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 수를 배우러 가야겠군. 서울, 오래된 바둑기원.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퍼졌다. 장도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둑판을 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강우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왔구나. 배우러 왔습니다. 장도훈은 미소를 지었다. 강우는 바둑판 앞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한 판 두고 싶습니다. 장도훈은 조용히 돌을 집었다. 대국이 시작되었다. 흙과 백이 얽히며 바둑판 위에서 길을 만들었다. 강우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장도훈은 가볍게 받아넘겼다. 상대의 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었다. 강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바둑인가? 장도훈이 돌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나? 강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그 말이 바둑판 위에 내려앉았다.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돌을 두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세계 바둑대회 결승전. 강우는 흑돌을 잡았다. 오노 타케시는 조용히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동안 연구 많이 했습니다. 최강우 기사. 강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배운 게 좀 있거든요. 대국이 시작되었다. 오노 타케시는 초반부터 강우의 공격 루트를 차단했다. 모든 길이 막혔다. 그는 완벽했다. 상대의 의도를 예측하고 강우의 돌이 들어오는 길목마다 벽을 세웠다. 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길을 만들었다. 단 한 수. 그가 둔 돌 하나가 상대의 방어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했다. 오노 타케시는 눈을 좁혔다. 예상하지 못한 수였다. 이건? 강우는 조용히 말했다. 길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흐름을 타세요.
오노 타케시는 손을 떨며 돌을 집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 있었다. 강우가 마지막 돌을 내려놓았다. 불계승입니다.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불계승은 상대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스스로 기권했을 때 선언되는 승리로 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때 사용된다. 최강우 세계 챔피언 등극. 최강우 기사님, 세계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제 바둑에는 저만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바둑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였다. 강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 우승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바둑의 길을 가르쳐 주신 사부님께 바칩니다. 기자들이 장도훈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장도훈, 한국 바둑계의 전설. 그는 한때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기사였으나 돌연 바둑계를 떠난 인물이었다. 강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부님, 당신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왔습니다. 서울 바둑기원. 강우는 문을 열었다. 장도훈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말했다. 세계 챔피언이 다 됐군. 강우는 옅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한 판 부탁드립니다. 장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을 집었다. 돌이 바둑판 위로 내려앉았다. 강우는 조용히 마지막 한 수를 놓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복수를 위해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장도훈은 조용히 돌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우는 문을 나섰다. 기원의 작은 종이 울렸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